네, 32회 공법 체계도 핵심 이론 강의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세 번째 테마인 정비계획의 입안과 정비구역 지정입니다. 자, 우리 앞에 강의에서 기본계획이라는 계획을 배웠습니다. 자, 재건축 재개발하려면 서울특별시든 광역시든 자치시나 자치도 시장 같은 분들이 기본계획이라는 계획을 수립한다. 예를 들어 서울시면 서울시 전체에다가 재개발 기본계획을 만듭니다. 그럼 기본계획을 만들면 뭐를 하는 겁니까? 정비 예정구역을 발표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서대문구 홍은동의 정비예정구역, 여기 노원구 상계동 정비예정구역, 동대문구 여기 전농동의 정비예정구역을 정하고 여기 7월달까지 4월달까지 정비계획을 만들어라. 정비계획을 기본계획 다음에 만드는 계획이라고 이해하시고, 기본계획에서 정비예정구역을 정하면 그 다음에는 정비계획이라는 계획을 한 번 더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만드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4월달까지, 7월달까지, 10월달까지. 그 다음에 예정구역별로 건폐율 용적률을 요 범위 안에서 해라. 이렇게 25% 이하, 180% 이하. 여기 이하라는 말은 25%로 확정된 게 아니라 25% 이하로 정하라는 거예요. 정비계획을 만들 때 30% 이하 이런 식으로 범위를 잡아주는 게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에서는 정비 예정구역 발표하고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발표하고 건폐율 용적률의 밀도계획이라고 해서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는 게 기본계획입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이 만들어지면 정비 예정구역 발표가 나오면 여기 보세요.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군수를 뺀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이 자기 관할도시 안에다가 이 기본계획이라는 계획을 만들어서 정비 예정구역을 정해요.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나 광역시는 서울특별시, 광역시장이 그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정비 예정구역을 발표해요. 일종의 재개발 후보지입니다. 그럼 그 안에 들어가서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만들고 이 정비계획이라는 세부계획을 한 번 더 만드셔야 돼요. 정비 예정구역에 들어가서 홍은동 예정구역이면 홍은동 정비계획, 노원구 상계동이면 상계동 정비계획이라는 계획을 각각 만드셔야 돼요. 자, 우리 여기서 기본계획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하나만 만들면 되는 건데 정비계획은 그 예정구역별로 따로따로 만드시는 거예요. 홍은동 정비계획, 노원구 상계동 정비계획 이렇게, 그 다음에 동대문구 전농동 정비계획이라는 계획을 만들어서 잘 보십시오. 자, 서울시가 예정구역을 발표하면 그 예정구역에다가 구청장이 이런 정비계획을 만든다.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다시 그거를 정비구역 지정신청, 서울특별시장한테 지정신청이라는 걸 내야 돼요. 광역시장도 정비 예정구역을 기본계획에서 발표해주면 정비계획을 구청장이 만들어서 다시 광역시장한테 올린다. 지정신청. 자, 반면에 여기 보십시오. 세종자치시, 제주자치도지사, 시장은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예정구역을 발표하면 요 세종자치시, 자치도, 시장이 자기가 직접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정비구역도 직접 한다. 요거는 다 직접 하시는 거예요. 여기 그 세종자치시장이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예정구역 발표하면 세종자치시장이 정비계획도 만들고 정비구역도 직접 하는 거예요. 제주도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인 시도 시장이 기본계획 만들고 시장이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정비구역을 직접 정한다. 직접. 여기 서울특별시나 광역시는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다시 서울시나 광역시로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군수. 자, 군 단위는 기본계획은 없고 바로 정비계획부터 시작해서 정비구역을 군수가 직접 한다. 이렇게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이렇게 6명이 있고요. 기본계획 수립권자, 정비계획의 입안권자, 이거를 잘 확인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글씨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가 정비계획을 입안해서 정비구역 지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구청장 등이, 여기 구청장이나 광역시 안에 있는 군수인데 광역시 안에 있는 군수는 그냥 무시하시고 구청장 등 그러면 구청장이 정비계획이라는 계획을 입안합니다. 아까 예정구역으로 들어가서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자, 요거 주민들한테 서면 통지, 홍은동 안에 있는 주민들한테 서면 통지하고 주민 설명회도 하고 30일 이상 공람을 해서 주민 의견 듣고 지방 의견까지 들어서 이걸 다 하셔야 돼요. 구청장 등이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서면 통지, 주민 설명회, 30일 주민 공람, 주민 의견 충분히 듣고 지방 의견까지 들어서 이걸 특광한테 정비구역 지정 신청으로 가시는 거예요. 앞에 있는 그림에서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정비구역 지정 신청으로 간다. 이렇게. 자, 이런 중간 절차를 다 거치셔야 됩니다. 자, 반면에 세종자치시, 제주자치도, 시장, 군수 같은 사람들은 자기가 정비계획을 직접 입안해서 정비구역을 직접 정한다. 중간에 여기 서면 통지 설명에 30일 주민공람, 지방의견은 똑같이 하셔야 됩니다.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 군수는
정비계획을 자기가 입안했으면 정비구역을 직접 정한다. 반면에 앞에 구청장, 서울특별시나 광역시 밑에 있는 구청장은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정비구역 지정 신청으로 가는 거예요. 요거 내용을 요 그림을 통해서 여기 정비계획을 구청장이 만들어서 특광한테 정비구역 지정 신청, 나머지 관청들은 자기가 정비계획을 입안해서 정비구역을 직접 정한다. 자, 다음. 자, 정비계획의 입안 제한. 자, 우리 정비계획 입안 제한은 이런 거예요. 정비계획을 안 만들거나 정비계획을 변경해달라고 건의를 하는 거예요. 건의. 이 제한은 항상 건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누가? 토지 등 소유자가. 자, 우리 재개발의 토지 등 소유자, 재건축의 토지 등 소유자가 있었죠. 그 토지 등 소유자, 이런 소유자 같은 사람들이 다음 사유에 해당되면 정비계획 입안권자를 찾아가서 정비계획을 만들어달라고 제안할 수 있다. 제안이 들어가면 60일 안에 반영 여부 통보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1번하고 3번이 중요한 건데요. 자, 여기 1번하고 3번을 보시면, 자, 정비계획의 입안 시기가 경과했는데도 정비계획 입안 시기까지 정비계획을 입안을 안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정비계획의 입안 시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자, 우리 이거 앞에 거 잠깐 볼까요? 정비계획 입안 시기는 기본계획에서 발표가 나옵니다. 여기 보십시오. 자, 서울시가 서울시 전체에다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정비 예정구역을 정하면 4월달까지 정비계획을 만들고, 상계동은 7월달까지, 전농동은 10월달까지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이게 정비계획의 입안식입니다. 그러면 홍은동은 4월달까지 정비계획을 만들고, 상계동은 7월달까지 정비계획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정비계획 입안 시기까지 안 만들면, 경과할 때까지 안 만들면, 정비계획 입안 시기가 지나고 나서 바로 정비계획을 왜 안 만드냐, 재개발 사업을 하고 싶은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 시기까지 정비계획 입안이 안 되면 바로 제한을 낼 수 있습니다. 자, 주의할 점은 정비계획 입안 시기가 1년 이상 경과한 이후에만 제한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정비계획의 입안 시기가 4월달까지면 4월달까지 안 만들면 구청장이 이제 자기 업무를 재개발 사업 업무를 자꾸 이렇게 지연시키니까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 시기가 경과했는데도 안 만들면 정비계획을 만들어달라고 제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 3번 좀 보세요.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주면 기존 정비계획을 변경해달라고도 요청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번하고 3번을 비교할 때는 1번 제한은 정비계획을 최초로 입안하는 시기가 있는데 그 입안 시기까지 안 만들면 정비계획이 입안이 안 되고 있으니까 최초로 만들어달라고 제한하는 거고, 3번 같은 경우는 정비계획이 만들어져 있는데 토지 등 소유자가 기존 정비계획이 마음에 안 드니까 변경해달라고 제한할 수 있다. 이 변경 요청을 제한할 수 있는데 여기 3분의 2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과반수라고 바꾸시면 안 돼요. 그 밖에 토지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요청할 때도 제한할 수 있다. 자, 지금 정비계획의 제한, 토지 등 소유자는 다음 대표적인 세 가지 사유가 있으면 정비계획 입안권자 찾아가서 제한을 할 수 있다. 정비계획을 만들어달라고 또는 변경해달라고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원래 기본서 보면 이 제한 사유가 6가지인데 일단 이 3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거 3분의 2 이상 동의 얻어서 변경 요청을 제한할 수 있다. 1번 같은 경우는 정비계획을 정해진 시기까지 안 만들면 정비계획을 만들어달라고 제한할 수 있다. 아니면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기본계획에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도 정비계획을 만들어달라고 제한할 수 있다. 정비계획을 만들어 주시오. 정비계획을 변경해 주시오. 이렇게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아직 시험 문제에서 안 나왔으니까 잘 봐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정비계획의 내용. 자, 정비계획 내용 우리 체계도에 좀 이건 좀 빠졌는데 정비계획은 그 정비 예정구역에다가 재개발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지시를 하는 거예요. 자, 정비계획에서는 아까 우리 홍은동 예정구역의 정확한 사업 명칭, 자, 홍은동 예정구역의 정확한 면적, 또 홍은동 안에다가 도시계획설 같은 것들을 어떻게 만들 건지,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높이가 확정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앞에서 기본계획은 건폐율 용적률 밀도계획으로 이렇게 범위를 잡는 건데 실제 건폐율 용적률이 확정되는 게 정비계획에서 확정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건폐율 용적률 밀도계획은 기본계획의 내용으로 뭐 25% 이하, 180% 이하 이렇게 범위를 잡는 거고, 건폐율 용적률 밀도계획은 자, 지금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은 건폐율 용적률 높이가 확정되는 거예요. 그 홍은동 안에서 건폐율은 몇 %를 확정한다 이렇게, 용적률은 몇 %를 확정해라 이렇게 확정하는 계획이 정비계획이다. 정비계획은 자, 여러분들 메모를 하세요. 사업의 명칭, 정비구역의 면적,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 확정되는 거, 교육환경 보호계획,
세입자 주거 대책, 그 홍은동 안에 있는 그 세입자들 이렇게 이주하는 대책들, 홍은동 안에 사업의 예정 시기, 사업의 시행 방법 이런 것들 이렇게 분홍색으로 쓴 것들을 정비계획의 주요 내용이다 이렇게 다음 중 정비계획의 내용이 아닌 걸 찾아라 이런 문제가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정비계획을 이해하실 때는 기본계획의 지시를 받아서 그 예정구역으로 들어가서 사업의 명칭을 정하고 정비 예정구역의 정확한 사업 면적, 홍은동 예정구역에다가 도시계획서를 어떻게 설치할 건지, 홍은동 안에서 재개발 사업을 할 때는 건폐율 용적률 높이, 건축물의 주 용도, 교육환경 보호, 세입자 주거대책, 그 홍은동의 사업 예정 시기, 사업 시행 방법 같은 것들을 정비계획의 내용으로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정비구역의 지정 절차, 우리 이것도 메모를 좀 할까요? 정비구역 지정 절차는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군수가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관청입니다. 여기서 특별시, 광역시장은 구청장한테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받고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군수는 자기가 직접 정비계획을 입안해서 정비구역을 직접 정하는 관청, 특광은 구청장한테 지정 신청을 받고 나머지 관청들은 자기가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정비구역을 직접 정한다. 이렇게 6명의 관청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발표한 다음에 국토부 장관한테 보고하는 거니까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 6명의 관청이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는 심의를 거쳐서 지정 변경하고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 효과. 자,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체계도에 정비구역 지정 효과가 있습니다. 자, 정비구역 지정 효과는 이렇게 그 정비 예정구역이 정식으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고 확정이 되면요. 이렇게 의제 조항하고 7가지 개발 행위는 사업에 방해되니까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정비구역이 정식으로 지정고시가 된 거예요.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렇게 경축하고 확정이 되면 자, 해당 정비구역은 자동적으로 지구단위계획 구역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국토계획법에서 따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안 하더라도 이 해당되는 장소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또 앞에서 배웠던 정비계획이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보고 또 정비사업에 방해되는 7가지 개발행위는 허가를 받으셔야 돼요. 자, 관련 내용을 보시면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되면 해당 정비구역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그다음에 정비구역 정할 때 앞에서 미리 만든 정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의제 조항 한번 보십시오.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되면 해당 정비구역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그다음에 정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자, 조금 더 중요한 거 허가받는 거.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되면 앞으로 거기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할 거니까 자, 거기 그 토지나 건물 같은 거 가진 소유자 등은 자, 이런 7가지 개발행위 할 때는 사업에 방해될 수 있으니까 시장군수, 구청장 같은 시장군수 등한테 허가를 받고 하셔야 돼요. 정비구역 지정되면 7가지 개발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포인트가 뭡니까? 자, 분홍색을 추가하라는 거죠. 건물의 건축, 가설건축물을 포함한 건물의 건축, 비닐하우스 같은 공작물 설치, 건물 짓고 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고 물건 쌓고 나머지는 토토토죠. 건물 짓고 물건 쌓고 토토토 5가지 행위에다가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 창고를 쓰다가 주택 같은 거로 중목의 벌채와 식재, 나무를 심는 것도 사업에 방해되니까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주의할 점이 뭔가 여기 대수원 같은 경우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자, 건물을 크게 고치는 거, 재개발 대상인 그 낡은 집을 고치는 대수원 같은 경우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정비구역 지정되면 이런 7가지 개발 행위는 정비사업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허가를 받아야 된다. 정리하실 때는 건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건물 짓고 물건 쌓고 토토토에다가 용도 변경 추가해 주시고 중목의 벌채와 식재를 추가해서 이런 7가지 개발 행위가 시장군수 등한테 허가를 받으셔야 돼요. 자, 물론 허가 안 받는 얘기가 따로 있겠죠. 교재에도 정리가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재해복구를 위한 응급조치, 농림수산물 생산용 간이공작물,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 추가적으로 관상용 중목의 임식재 이런 것도 하나 추가적으로 메모하십시오. 그 체계도에는 재해복구, 농림수산물 생산용 간이공작물,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은 농사 짓는데 쓰는 공작물,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데 관상용 중목의 임식재,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서 안전조치 같은 거 하는 개발행위 이런 것들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4번, 5번은 참고로 읽어보시고 자, 주의할 점이
관상용 중목의 임식제는 허가 안 받는 행위인데 경작지에서 임식제는 또 경작행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건 허가 대상이 된다고 하셔야 됩니다. 자, 노란색이 허가를 안 받는 거죠. 자, 그런데 관상용 중목의 임식제도 허가 안 받는 것인데 경작지에서 임식제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다시 한번 우리 앞에서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이렇게 7가지 개발행위는 허가를 받으셔야 돼요. 자, 시장문수 등하태. 자, 다만 여기 대선행위는 빠진다. 대선행위는 빠지고 건물의 용도 변경하고 중목의 벌채 같은 것들이 허가 대상으로 추가된다. 건물 짓고 물건 쌓고 토에다가 요거 추가해 주시고요. 그리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인데 허가를 안 받는 것이 있다는 거죠. 재해복구를 위한 응급조치로서의 개발행위. 자, 농림산물 생산용 공작물 같은 거, 농업용 비닐하우스 같은 거겠죠.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 형질변경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경작하는 건 안 받는다. 그리고 관상용 중목의 임식제니까 허가 안 받는 거죠.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서 안전조치 같은 거 하는 개발행위도 허가 안 받습니다. 다만 관상용 중목의 임식제가 허가 안 받는 것이지만 경작지에서 임식제는 허가 안 받는 항목에서 제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허가를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 한번 시험 문제 출제를 한번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비구역 지정되면 의제 효과하고 지구단위계획 구역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자동적으로 여기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정해진 거다. 이렇게 의지하고 또 7가지 개발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 안 받는 것들이 정해져 있다. 여기가 시험 문제에서 자주 나왔던 부분입니다. 다음 중 허가를 받는 것을 찾아라. 이런 식으로 해서 섞는 겁니다. 자, 5번째, 개발행위의 사전 제한. 자, 우리 좀 전에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7가지 개발행위는 허가를 받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7가지 개발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정비구역 지정 전에 미리 개발행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조심할 게 뭐냐면 개발행위의 사전 제한은 정비구역 지정되면 7가지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니까 우리 투기하는 사람들은 그 허가를 피하기 위해서 정비구역 지정 전에 사전에 미리 2가지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이런 걸 못하게 사전에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여기 보십시오. 장관이나 시도의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자, 기본계획을 만들고 있는 예정구역 단계, 정비 예정구역 단계나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 자, 여기다 금을 딱 긋고 자, 여기가 정비구역보다 앞이란 얘기예요. 절차상에서 정비계획을 만들고 있거나 정비 예정구역 단계면 이거 기본계획 수립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가 정비구역보다 지정 앞이란 얘기예요. 정비구역 지정 앞에 미리 건물의 건축이나 토지 분할을 해서 토지 소유권을 늘리는 행위를 한다고요. 건물을 신축해서 새로운 소유자가 생기고 토지를 분할해서 새로운 토지 소유자가 생기면 조합원 수가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하면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투기로 보는 거예요. 정비사업할 때 투기로 보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정비계획 수립 중인 지역에서 미리 하면 3년 정도 이내에서 1년 연장을 해가지고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한이 되면 제한된 행위를 할 때도 시장군수에게 허가를 받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잘 이 부분을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좀 전에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는 7가지 개발행위는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정비구역 지정 전에 사전에 정비 예정구역을 지정한 단계나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은 정비구역 지정 앞에 단계에서 이런 2가지 개발행위를 먼저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조합원 수를 늘리려고 소유자를 늘리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자, 이 토지 형질 변경이 아니에요. 건물의 건축과 토지 분할 같은 거로 소유권을 늘리는 행위를 하면 3년 정도 이내에서 1년 연장을 해가지고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 제한 조치가 들어가면 이 제한된 행위를 하려고 하는 사람도 시장군수한테 미리 허가를 받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한 절차는 제한을 하려면 사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런 표현들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제한제도. 자, 그 다음에 정비구역의 해제가 이제 마지막 내용이죠. 좀 내용이 많네요. 자, 정비구역 같은 것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해제가 되는데 이게 의무적 해제가 있고 임의적 해제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구청장 등은 정비구역 등 그러면 구청장이 정비 예정구역이나 정비구역이 다음 사유에 해당되면 특광한테 해제 요청을 넣어서 의무적으로 해제를 하여야 한다. 포인트가 구청장이 특광한테 해제 요청을 넣어서 의무적으로 해제하든지 다른 관청들은 자기가 직접 해제를 하든지 간에 해제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뭡니까? 3년, 2년, 2년, 3년이죠. 수업 시간에 제가 많이 강조한 겁니다. 자, 우리 재개발 사업을 할 때는 기본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정비 계획을 추가로 만들어서 정비구역 지정으로 가고 그다음에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을 해서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 설립의 준비단체, 조합 설립으로 넘어가서 정식 조합이 설립되면 시행자가 확정되는 거고 사업 시행 계획으로 설계도 작업한 다음에 분양 신청 받고 관리 처분 계획으로 조합원들한테 분양한 다음에 공사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이 3년이 뭔가요? 기본계획에서 3년 안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으로 가야 되고 기본계획에서 정비구역 지정 신청으로 가는 게 3년이니까 이게 기본계획에서 정비구역 지정 가는 거 3년, 정비구역 지정에서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으로 가는 거 2년, 추진위원회 승인해서 조합 설립 인가로 가는 거 2년, 조합 설립 인가를 받는 날부터 사업 시행 계획을 만들어서 인가 신청하는 거 3년이에요. 3, 2, 그 다음에 2, 3 이렇게 숫자를 외우셔야 돼요. 자, 체계도에는 지면이 부족해서 이거를 따로 제가 이제 그림만 그려드렸는데 사실 이게 글씨가 있습니다. 글씨로 써 있는 거 보시면 이거 보세요. 기본계획에서 정한 예정일이니까 자, 예정일을 포인트를 잡지 말고 기본계획을 포인트로 잡으시면 돼요. 기본계획에서 정한 예정일로부터 3년 안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 안 하면 이게 아까 기본 정비 예정구역 같은 경우를 의무적으로 해제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앞에 그림에서 요거죠. 기본계획에서 3년 안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으로 가셔야 돼요. 기본계획에서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 신청 안 하면 이게 해제 사유가 된다. 정비 예정구역이. 자, 니은번에 A번 좀 볼까요?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됐으면 2년이 되는 날까지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자, 이거는 뭐예요? 요거죠.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되고 나면 2년 안에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그리고 자, 여기 B번은 건너뛰고 C번. 추진위원회 승인받은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안 했을 때 추진위원회 승인해서 2년이 된 날까지 조합 설립 인가 신청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면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 시행 인가 신청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추진위원회 승인해서 조합 설립 인가 신청 2년이고 조합 설립 인가 받으면 3년 안에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그래서 이게 3, 2, 2, 3 요 기간 안에 다음 절차 진행을 못하면 3년 되는 다음 날, 2년 되는 다음 날에 이 정비구역이나 기본계획으로 발표한 예정구역이 해제가 되어야 한다. 의무적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계획에서 3년 안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 정비구역 지정되면 2년 안에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추진위원회 승인 받으면 2년 안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조합 설립 인가 받으면 3년이 된 날까지 사업 시행 인가 신청. 자, 근데 우리가 5년짜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5년짜리가 이게 뭐냐면 재개발 사업을 조합을 안 만들고 토지 등 소유자가 할 때는 정비구역 지정에서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 시행 인가 신청으로 가셔야 돼요. 자, 이게 나중에 배우실 건데 이 재개발 사업 할 때 토지 등 소유자 인원이 20명 미만이면요. 자,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이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 그림에서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없다는 거예요. 조합을 안 만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이면 기본계획에서 정비구역 지정한 다음에 추진위원회 조합을 안 만들고 바로 토지 등 소유자가 5년 안에 사업 시행가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이면 추진위원회 조합 설립을 안 하고 그냥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에서 사업 시행가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합을 안 만들기 때문에 그때는 정비구역 지정에서 5년 안에 사업 시행가 신청으로 가는 절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 추가적으로 더 메모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비구역 지정에서 5년 안에 사업 시행가 신청. 원래는 3년, 2년, 2년, 3년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단계별로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안 만드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에서 사업 시행가 신청으로 가는 게 바로 5년짜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5년짜리가 이렇게 적용되는 거예요.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안 만들고 가면 정비구역 지정에서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 시행가 신청으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정비구역 등이 의무적으로 해제가 되어야 된다. 자, 이번에는 임의적 해제. 자, 특별광역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문수가 다음 갖고 사유에 해당되면 자, 심의를 거쳐서 해제를 할 수도 있다. 우리 앞에서 배운 거는 3년, 2년, 2년, 3년은 의무적으로 해제를 하여야 한다는데 지금 사유에 걸리면 이거는 해제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비구역 등을. 자, 뭐가 있냐면 토지 등 소유자한테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거나 뭐 조합원들끼리 싸움이 나가지고 목적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이 됐을 때, 자, 과도한 부담,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 이거 참고로 보시고, 자, 이거 3번하고 6번 중요합니다. 토지 등 소유자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근데 이 조항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만 적용할 수 있다. 100분의 30 이상 요청했을 때. 자, 이거 좀 보세요. 자, 기본계획에서 정비구역까지 넘어오고 나서 추진위원회 넘어가지 말고 요 단계까지 여기. 자, 정비구역 중에서 추진위원회 쪽에 승인을 받기 전에 추진위원회 승인으로 넘어가기 전에 요 단계까지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서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요 단계에서는 100분의 30 이상 요청을 하면 정비구역 지정 이런 거를 임의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추진위원회 승인이 나왔거나 조합 설립까지 나왔을 때는 그때는 과반수가 해제 요청을 했을 때 임의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 요 100분의 30하고 과반수. 자, 요거 6번 좀 볼까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거나 조합이 설립까지 됐을 때는 과반수 동의로 해제 요청을 했을 때 해제를 할 수도 있다. 자, 요 앞에서 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라면 100분의 30 정도 이상만 해제 요청을 하면 관청이 해제할 수도 있다. 근데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거나 조합이 설립이 되었을 때는 과반수 동의, 과반수가 2분의 1 초과, 50% 초과입니다. 그 정도 해제 요청이 나와야지 해제할 수 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신청 전까지만. 여기 보면 추진위원회 승인이 안 된 이 상태, 정비구역 지정까지만 됐을 때는 100분의 30이고 사업시행인가로 넘어가지 말고 조합 설립 단계나 추진위원회 승인 단계에서는 토지동 소유자가 과반수가 요청을 하면 정비구역을 임의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까지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렵지만 잘 봐두십시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면 관청이 거기를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고치는 방식, 보전하면서 고치는 방식으로 다시 정할 수도 있다. 이 재지정, 재건축 재개발이 이제 해제가 되면 거기 주거환경 개선 구역 중에서 스스로 자기 집을 보전하면서 정비하는 고치는 방식으로 정할 수도 있고, 이 도시재생 선도구역이라는 명칭으로 국토부장을 할 때 지정 요청할 수 있으니까 두 개 중에 하나를 정해서 사업을 다른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한번 확인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차를 한번 좀 볼게요. 아까 우리 정비계획을 입안해서 정비구역 지정까지 가는 것. 여기서 포인트가 뭡니까? 특별시 광역시장은 정비계획을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정비구역 지정 신청으로 가야 되고, 세종자치시, 제주도, 그다음에 시장이나 군수는 자기가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정비구역을 직접 정한다. 또 정비계획을 정해진 시까지 안 만들면 만들어달라고 제안할 수 있다. 정비계획의 내용에는 세부적으로 지시하는 내용들이 들어가고, 정비구역 지정하는 절차, 정비구역 지정 효과, 아까 우리 두 가지 효과가 있었어요. 의제 효과하고 7가지 개발행위는 허가를 받아라.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 전에 사전에 2가지 개발행위 하는 사람들이 먼저 있으면 건물의 건축이나 토지 분할을 미리 못하게 사전 제한을 걸 수도 있다. 정비구역의 해제는 2가지 해제가 있어요. 의무적 해제, 임의적 해제. 이렇게 해서 목차를 한번 쭉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어려운 부분인데 여기까지 잘 마무리하시고, 자, 체계도 이렇게 생겼으니까 저한테 문자로 우편 주소나 이메일 알려주시면, 이 이메일은 파란색 교재 제가 파일로 보내드리고, 우편 주소 알려주시면 분홍색 그 체계도를 제가 이렇게 우편으로 보내드리고 있을 테니까 이거 받으셔가지고 지금 이제 강의학원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은 복습 방법이 되니까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올해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